황금의 신과 사랑의 신 오헨리. 로글 유레카 비누 회사의 제조업자이자 경영자로 일하다 은퇴한 앤서니 로글 영감은 5번가에 위치한 저택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싱긋 웃었다. 그의 집 오른편에 사는 이웃이자 귀족 클럽 회원인 G. 벤 슈일라이트 스카본 존스가 대기 중인 자동차를 타러 나와 비누 궁전 정면에 서 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 조각상을 쳐다보며 늘 그렇듯 오만하게 코를 찡그렸다. 왕년의 비누왕이 빈정거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상 같은 금방진 늙은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든 박물관에서 네 놈을 데려갈 걸. 내년 여름에는 이 집을 네덜란드 국기처럼 빨강, 하양, 파랑으로 칠해버려야지. 그래도 저 네덜란드 영감의 콧대가 더 높아지는지 두고 봐야겠군. 평소 초인종을 좋아하지 않은 앤서니 루글은 서재 문 쪽으로 다가가 마이크 하고 소리쳤다. 왕년의 캔자스 대초원을 호령하던 우렁찬 목소리였다. 분부를 받들려고 달려온 하인에게 앤서니 루글이 말했다. 가서 아들 녀석한테 전하게. 외출하기 전에 여기 들르라고 말이야. 아들이 서재에 들었을 때 앤서니는 읽고 있던 신문을 옆으로 치웠다. 노인은 크고 매끈하고 혈색 좋은 얼굴로 다정하면서도 엄격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며 한쪽 손으로 풍성한 백발을 흥커러뜨렸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 든 열쇠들을 잘랑거렸다. 앤서니 영감이 물었다. 리처드, 넌 얼마짜리 비누를 쓰냐? 대학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지 고작 6달밖에 안 된 리처드는 아버지의 질문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었는데 마치 파티에 처음 온 소녀처럼 모든 일이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아버지, 12개에 6달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입고 있는 옷값은 보통 60달러쯤 될 거예요. 앤서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신사로구나. 내가 듣기로 요즘 젊은이들은 12개에 24달러 하는 비누를 쓰고 옷값으로 100마르크 넘게 쓴다는데 너도 그런 애들 못지않게 돈이 많은데도 점잖게 분수를 지키는구나. 나도 오래된 유레카 비누를 쓰는데 그건 단지 기분 때문만은 아니다. 그 비누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기 때문이지. 비누 한 장에 10센트를 넘게 쓴다면 그건 나쁜 향수와 상표를 사는 셈이니까. 그렇지만 너희 세대, 너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청년이라면 50센트짜리 비누가 가장 적당할 거야. 내가 방금 말했다만 너는 신사다. 신사를 만들려면 3대가 걸린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죄다 헛소리지. 비누 기름처럼 반지를 한 신사를 만드는 건 바로 돈이거든. 돈이 너를 신사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렇고 말고. 나도 돈 때문에 신사같이 된 거지. 물론 나야 불손하고 까다롭고 예의 없기가 우리 집 양쪽으로 사는 두 네덜란드 신사분하고 다를 게 없지만 말이다. 그 양반들은 내가 이 집을 사서 사이에 끼어드는 바람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잘걸. 청년 로글이 약간 우울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앤서니 노인이 놀란 듯 아들의 말을 반박했다. 그런 소리 마라. 나는 돈이면 뭐든 된다는데 내 돈을 걸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나 싶어 백과사전 마지막 항목까지 찾아본 적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부록을 찾아볼 참이란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 편을 들겠다. 자, 어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뭔지 말해봐라. 우선 돈이 있다고 해도 배타적인 상류층 사교 모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리처드가 마음에 맺힌 게 있는 듯 대답했다. 앤서니가 돈이라는 악의 근원을 옹호하며 우레같이 큰 소리로 말했다. 뭐? 그게 안 된다고? 초대 재벌인 에스터는 독일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미국 모피 무역 재벌입니다. 초대 재벌인 에스터가 대서양을 건너 이곳에 올 때 3등 선실표 값을 치를 돈도 없었더라면 네가 말하는 인류 사교계라는 게 존재할 수나 있었겠니? 리처드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노인이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는 얘기다. 너를 이리 부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얘야, 요즘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구나. 지난 2주일째 그런 낌새를 느끼고 있었어. 속 시원히 말해보렴. 나는 부동산 말고도 24시간 안에 현금 1100만 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단다. 혹시 간이 나빠 그런 거라면 석탄을 가득 싣고 바하마로 갈 준비를 마친 램블로호가 이틀 후면 출항할 게다. 아버지, 그렇게 어긋난 추측은 아니네요. 멀리 빗나가진 않으셨어요. 앤서니가 촉각을 세우며 물었다. 그래? 처녀 이름이 뭔데? 리처드는 서재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아버지는 투박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이 속내를 털어놓기에 충분할 만큼 인정 넘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앤서니 영감이 따지듯 물었다. 왜 청혼을 하지 그러냐? 흔쾌히 승낙할 수도 있어. 돈도 있고 인물도 좋은데다 넌 또 점잖은 청년 아니냐? 유레카 비누 같은 거 묻히지도 않으니 손도 깨끗하고 대학도 나왔지. 하기야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테지. 리처드가 대답했다. 저한테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앤서니가 말했다. 기회야 만들면 되지. 공원에 산책하러 데리고 가려무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교회에 갔다가 집까지 바래다 줘도 좋고 기회가 없다니 쯧쯧. 아버지는 물레방앗간처럼 돌아가는 사교계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녀는 물레방앗을 돌리는 물줄기의 한 부분이라고요. 며칠 전부터 1분 1초마다 예약이 잡혀 있는걸요. 아버지, 그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간 이 도시가 저에겐 영원한 암흑의 구렁텅이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을 편지로 쓸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앤서니 영감이 말했다. 이런 내 돈을 다 쏟아부어도 그 아가씨가 너에게 한두 시간도 못 내준다 말이지? 제가 너무 망설이다 늦고 말았지요. 그녀는 내일 모레 정오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 그곳에서 2년간 머물 거예요. 내일 밤 단둘이 아주 잠깐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지금 라치몬트에 있는 숙모집에 머물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갈 수는 없지만 내일 밤 8시 반 기차로 그랜드 센트럴역에 도착하는 그녀를 마차로 마중 나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는 곧바로 브로드웨이를 거쳐 원래 극장으로 갈 겁니다. 그녀 어머니와 칸막이 좌석에서 함께 관람할 일행이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정이 이런데 6분이나 8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제가 사랑을 고백한들 그녀가 제대로 들어주기나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극장 안에서나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전혀 없죠.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요. 돈으로는 단 1분도 살 수 없으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부자들이 더 오래 살겠죠. 렌트리 양이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그녀와 이 얘기를 나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앤서니 영감이 활기차게 말했다. 리처드, 알았다. 내 아들아, 자, 이제 클럽으로 가려무나? 간이 나쁜 게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그래도 가끔 위대한 황금신의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며 비는 걸 잊지 마라. 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고 했지. 물론 그럴 테지. 돈을 준다고 해도 영급의 시간을 포장해서 집까지 배달해달라는 주문은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 애비는 시간이라는 영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늙은 현자 크로노스를 가리키는 말로 시간과 세월을 관장하는 현자라고 하네요. 이 애비는 시간이라는 영감이 금광 앞을 지나다 돌뿌리에 부딪혀 발꿈치가 심하게 멍든 꼴을 본 적이 있거든. 그날 밤 상냥하고 감상적이며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버릇처럼 한숨을 잘 쉬는 데다 재산이 너무 많아 힘겨워하는 앨런 고모가 석간신문을 읽고 있던 오라버니 앤서니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앤서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리처드가 다 털어놨어. 은행에 넣어도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말해줬지. 그랬더니 녀석이 돈을 우습게 알지 뭐야. 돈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야. 뭐라더라? 사교계의 규칙은 백만장자 10명이 몰려와도 한치도 바꿀 수가 없다나? 앨런 고모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아, 앤서니 오라버니가 돈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에 관련된 문제에서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랑에는 모든 걸 능가하는 위력이 있어요. 그 애가 조금만 더 일찍 말했다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그 아가씨가 우리 리처드를 거절할 수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오라버니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내놓는다 한들 오라버니 아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튿날 밤 8시 앨런 고모는 좀이 쓴 낡은 상자에서 고풍스러운 금반지를 꺼내 리처드에게 건넸다. 그녀가 간청하듯 말했다. 오늘 밤 이걸 끼고 가렴. 너희 어머니가 내게 준 반지란다. 사랑의 행운을 갖다주는 반지라고 그러셨어. 네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이걸 너에게 주라고 부탁하셨단다. 노골 청년은 반지를 공손히 받아들더니 새끼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반지는 손가락 두 번째 마디까지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청년은 반지를 도로 빼어 남자들이 흔히 그렇듯 양복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전화를 걸어 마차를 불렀다. 8시 32분에 그는 정거장의 왁자지껄한 인파 틈에서 렌트리 양을 찾아냈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와 다른 분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리처드가 충직하게 말했다. 최대한 빨리 원래 극장으로 갑시다. 마차는 브로드웨이를 향해 42번 도로를 질주했다. 해질 무렵의 고요한 목초지에서 아침 해가 바위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불빛이 찬란한 거리를 따라 내려갔다. 34번 도로에 이르렀을 때 청년 리처드는 황급히 마차의 창문을 열고 마부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가 마차 밖으로 내리면서 사과했다.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반지거든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1분도 지체하지 않을게요. 어디 떨어졌는지 봤어요. 1분도 채 안 돼 그는 반지를 찾아들고 마차 안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차가 그들이 탄 마차 바로 앞에 멈추어 섰다. 마부가 마차를 왼편으로 돌리려고 애썼으나 이번에는 육중한 우편 마차가 가로막았다. 마부는 오른쪽으로 빠지려 했다. 그런데 별 용무도 없는 가구 운반차가 떡 버티고 있었다. 마부가 뒤로 물러나 운반차를 피하려고 하다 그만 말고삐를 떨어뜨려 욕을 내뱉었다. 결국 마차는 수많은 차량과 마차가 뒤죽박죽 얽힌 혼잡한 거리에 갇히고 말았다. 대도시에서는 이렇듯 느닷없이 도로가 완전히 봉쇄되어 차량의 발이 묶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렌트리 양이 초조한 듯 말했다. 왜 마차가 안 가는 거죠? 이러다 늦겠어요. 리처드가 마차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브로드웨이와 6번가, 34번가가 교차하는 널찍한 공간을 전차, 집마차, 전세마차, 트럭, 대형 마차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허리가 26인치인 처녀가 22인치 코르셋을 졸라맨 형국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차량들이 사방에서 한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덜컹거리며 달려왔다. 그리하여 마차와 트럭들이 뒤엉켰고 운전사와 마부들이 내뱉는 욕설이 소란스러운 아우성이 되어갔다. 맨하튼의 온갖 교통수단이 그들이 탄 마차 주위로 빼곡하게 몰려든 것만 같았다. 길거리에 늘어선 수많은 구경꾼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뉴욕의 거리가 이렇게 막히는 광경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리처드가 자리에 도로앉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오다가도 못하게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1시간 안에 이렇게 뒤죽박죽 얽힌 혼잡이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어도 우리가... 렌트리 양이 말했다. 그 반지 좀 보여줄래요? 이제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연극도 어차피 지겨울 테고요. 그날 밤 11시 누군가가 앤서니 로글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붉은 실내복을 걸친 채 해적 모험 소설을 읽고 있던 앤서니 영감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들어와. 다름 아닌 앨런 고모였다. 그녀는 실수로 지상에 떨어진 백발의 천사처럼 보였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라버니, 두 사람 약혼했어요. 그 아가씨가 우리 리처드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대요. 두 사람이 극장으로 가는 도중 길이 막히는 바람에 마차가 빠져나오느라 2시간이나 걸렸답니다. 그런데 앤서니 오라버니, 제발 앞으로는 돈의 힘을 자랑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의 작은 상징물이 타산적이지 않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조그만 반지가 리처드에게 행복을 안겨준 계기가 된 거니까요. 리처드가 반지를 길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걸 찾으려고 마차에서 내렸대요. 그런데 마차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그만 교통이 꽉 막혀버린 거지요. 마차 안에 갇혀있는 동안 그 애는 사랑을 고백했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얻은 거예요. 오라버니, 진정한 사랑에 비하면 돈이란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앤서니 노인이 대꾸했다. 잘됐네. 그 애가 원하던 걸 얻어 다행이구나. 그 애한테 얘기했지만 난 그 문제에 드는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겠다고. 아니 앤서니 오라버니 돈으로 뭘 했다는 거야? 앤서니 로글이 말했다. 앨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 나오는 해적이 끔찍한 궁지에 빠져서 해적이 탄 배에 구멍이 뚫렸거든. 해적 녀석은 돈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배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지. 읽던 부분을 마저 읽을 수 있게 나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나도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진실을 찾으려면 우물 밑바닥까지 기어내려가 보아야 하는 법이다. 그 다음날 손이 붉고 목에 파란색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맨 켈리라는 사람이 앤서니 로글 영감을 찾아왔다. 그는 즉시 안내를 받아 서재로 갔다.
앤서니 노인이 수표책을 집어들며 말했다. 돈값을 제대로 했더군. 가만히 있자. 자네한테 현찰로 $5,000를 줬지. 켈러가 말했다. 제 돈 $300를 더 썼습니다. 예상했던 비용보다 조금 더 들었거든요. 속달 배달차와 전세마차는 대체로 $5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란 말 두 필이 끄는 마차는 얼추 $10까지 들더라고요. 전차 운전사들은 $10를 요구했고 집마차 중에는 $20를 내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찰관들이 제일 애를 먹였습니다. 두 명한테 $50씩 건넸어요. 나머지는 각각 $20와 $25를 주었습니다. 로골 영감님, 그래도 일이 정말 멋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국장 월리엄 브래드 씨가 교통이 뒤엉킨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 양반 질투심에 불타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는 꼴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 게다가 예행 연습 한 번도 하지 않고 해냈으니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모두 1초도 어김없이 제 시간에 딱 맞춰 주었죠. 2시간 동안이나 그릴리는 호레이스 그릴리인데 뉴요크 편집인으로 활약한 미국 최고의 언론 기자라고 하네요. 그릴리 동상 아래쪽으로 뱀 한 마리도 기어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앤서니가 수표 책을 한 장 떼어주었다. $1,300라. 자, 여기 있네, 켈리. 자네 수고비 $1,000. 그리고 $300는 자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일세, 켈리. 자네는 돈을 업신여기지 않겠지, 그렇지? 켈리가 대답했다. 제가요? 가난을 만들어낸 놈을 해치우고 싶기만 한걸요. 켈리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앤서니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다. 자네 혹시 못 봤나? 길이 꽉 막혔을 때 옷을 걸치지 않은 토실한 미소년이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걸 말일세? 켈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영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벌거숭이 소년이 거기에 있었다면 제가 가기도 전에 경찰들이 붙잡아 가지 않았을까요? 앤서니가 싱긋 웃었다. 나도 그 귀여운 악동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잘 가게, 켈리.